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자, 연휴 잘 쉬었어요? 안 쉬었나? 쉬었어요? 일요일날 뭐 했어요? 아, 개론 특강 했어요? 쉬지도 못했구나. 자, 오늘 이제 중개 실무 부분 할 차례입니다. 다음 주, 요번 주 일요일인가요? 요번 주 일요일날 특강 있죠? 아마, 여기, 제가 아마, 여기 학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특강일 거예요, 아마. 기본 이론 특강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일정표 보셨죠? 거기 보면, 9월달이 아니고, 9월달인가? 요약 정리를 중간에다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일정표에. 그래서 저는 요약 정리를 안 하고, 특강용으로다가 지금 하는 백선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100문제가 진도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면서 요약 정리, 겸으로다가. 어차피 문제 풀면 순서대로 푸니까 요약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다가 대체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쭉 기본 요약집 정리를 해드리죠. 문제 풀이 때 또 해주고 또 다음 주에 또 요약 정리 또 하고 또 요약 정리 또 하고 지겨워요 이게. 그래서 일단 백선 특강을 안 하고 일단은 그걸로다가 그냥 요약 정리를 대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0문제 특강이 그냥 100문제 그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저 언젠가 얘기했을 거야, 아마. 1번부터 100번까지가 다음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풀기 싫으면 풀지 마세요. 저는 강요는 안 합니다. 미리 아마 배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동의원 모의고사는, 여기서 와서 풀고, 여러분들 풀이해서라고 그랬죠? 아마 제가 이제 100문제는 아마 수업하기 전에, 며칠 전에 아마 미리 배포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풀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난 못듣겠다 그러면 안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갈 거고, 이렇게, 백선 특강은 저는 없어요. 없고, 그냥 기본서에다가, 기본 강의에다가 편입시켜가지고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봅시다. 오늘 210페이지에, 보니까 총설 부분 나오는데, 이 중개실무는요,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까지는 제가 요약집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따라 문제를 풀고 이렇게 했죠? 이제, 실무는, 요약 정리하고 할 게 참 마땅찮아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도 나오죠. 분묘기지권도 나오죠. 이거 다 민법과 요약정리 제가 다 해드리고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토지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사법이라든가, 확인설명서 작성법, 이런 것들은 제가 요약집에서 정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죠. 2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총설 부분 보죠. 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어제 벌초를 했거든요. 6개를 했는데, 예측이 들고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팔이 아주, 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요즘 벌초철이죠. 여러분들 벌초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핑계 좋죠? 그 식구들 벌초 갈 때 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싹 빠져버리고. 자, 봅시다. 일단, 중개실무 총설 부분은요, 일단, 이렇게 크게 시험 문제는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1번 보죠. 1번에 보면, 자, 중개실무 범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중개실무의 시간적 범위는, 자, 개업공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 시점까지다. 여기 아마 시험 문제 딱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중개실무의 출발점과 중개실무의 종료된 시점. 이건 좀 알아두고 넘어가시라 했죠? 자, 출발되는 시점 언제죠? 출발 시점은? 중개실무의 출발점은?
거기 있어요, 1번에. 중개의뢰인, 자, 의뢰인과 뭘 체결하면? 예, 중개계약.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일단은 뭐가 되고? 중개실무가 출발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중개실무 종료된 시점은? 실무가 종료된 시점은? 자,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체결. 이게 뭐였죠? 다른 말로? 중개완성이죠.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좀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무의 기초에서는 요건 알아두고 넘어가시라. 일단 중개실무의 출발점 뭐가 되는 거고, 예, 중개계약이고, 중개실무의 종료된 시점은 예, 중개완성. 뭐 다른 말로 하면 거래계약 체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 보면 중개실무는 중개계약 후 거래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개업공개 여러 가지 업무활동 중에서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 자, 중개를 위한 중개라면 조사 확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죠. 자, 그러면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계약 성사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중개실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왜 해석상에서 조금 틀려요. 광해 중개실무에 가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장 등록, 고용인 신고, 고용인 채용 신고 있죠. 자, 그런 것들, 업무 보정 설정. 자, 이런 것들은 중개실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교재, 대학 교재 같은 데서는 광해 중개실무를 해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공부용으로는, 누구에게 행하는 것만, 의뢰인에게 하는 것만 뭐라 그런다? 중개실무라 그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인장 등록. 이거 금방 얘기했죠? 중개실무를 볼 수 없다 그랬고요. 자, 5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 거래계약 이행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중개실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다. 자, 중도금, 잔금 지급에 관여합니다. 자,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요거는 일단 실무는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중도금, 잔금의 지급. 자, 이것도 실질적으로 실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판례상에서 보니까 중도금, 잔금의 지급에 관여하여 그 중에서 중간에서 돈 일부를 횡령했다. 이거 중개 행위에 해당된다 그랬냐, 안 된다 그랬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판례상에 보면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중개 행위는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행위와 관련되어지는 것이라면 중개실무에 해당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도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개 행위와 관련해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 중개실무에 해당된다. 이건 좀 판례 좀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시고요. 자, 나머지는 심심하면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심심할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자, 보죠.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중개를 접수 및 중개계약 부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행에 따른 기능을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보죠. 일단 중개계약의 서면화라는 건 뭐예요? 문서화하는 거죠. 자, 중개계약을 서면한다는 것은 문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형한다는 건 뭐예요? 유형한다는 것은 일단 예를 들어서 전속중개계약 이런 걸 체결하는 것을 유형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형화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없죠.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게 이용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면화하고 유형한다면 어떤 기능이냐?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개의뢰 내용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자, 유형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면화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중개계약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주로 뭘로 많이 해요? 입으로 다 한다 그랬죠? 팔아주세요. 알았습니다. 끝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분쟁이 발생하죠? 자, 이걸 뭘로 하면 문서화해가지고 활자화시킨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분쟁을 최대한도로 일단은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정한 부동산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한다는 단점을 지적된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 이게 틀린 부분이죠. 이게 서면화하고 그 다음에 또 유형화, 전속중개기한 이런 걸 체결한다면
공정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어떻게 한다? 형성하는 부분이죠. 특히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속중개계약처라면 물건 정보 공개하라고 그랬죠. 어디다 공개해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를 한다면, 자, 일단 일간신문은 둘째치고 정보망이 공개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정보망이라는 유통시장이 어떻게 돼요? 형성이 되죠? 자, 그럼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공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죠.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같은 동에 같은 호수는 아니지. 자, 옆 호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쪽 501호는 1억에 내놓고 502호는 1억 천에 내놨어요. 조건이 똑같다면 어디로 거래가 빨리 돼요? 예, 싼 게 거래가 빨리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천에 내놓은 사람이 옆집엔 1억에 내놨네. 나도 가격을 어떻게 해요? 줄일 수 있죠. 이 가격 형성기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2번이 틀렸고 3번에 전속중개계약이나 독점중개계약의 정착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제 서면한다면 전속이나 독점에 대한 정착을 촉진시켜주는 기능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등기 전매등기를 줄여서 투기 줄일 수 있고요. 유통시장의 정비, 근대화도 기능을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10회하고 11회 때인가 2회 연속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그 다음부터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2번이나 출제됐으니까 한 번은 알고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개계약은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자, 1번에 중개계약은 중개권한 부여 형태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권한 부여죠. 자, 독점성 여부.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독점성 여부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장 독점성이 강한 것은 뭐예요? 독점중개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약한 것이 일반. 그 가운데 끼게 전속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개계약은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순가, 정률, 정가 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보수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순가는 아시죠? 나 1억만 받아줘. 더 받으면 너 가져.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순가고, 자, 이제 정률 정가. 뭐 거창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정률 뭐예요? 중개보수를 비율로 0.5% 받겠다 뭐 이런 거. 정가는요 100만 원 받겠다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국민사법령상 순가중개계약을 체결 자체 금지하고 있다. 체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금지 행위에 위반된다, 위반될 수 있다. 예, 위반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일반 중개계약 및 전속 중개계약은 공인사법령상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중개의 형태이다. 자, 일반 중개, 전속 중개계약은 중개사법 명문상 규정 있어 없어요? 있죠? 둘 있죠?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있고 전속 중개계약서 있죠? 그래서 둘은 다 명문 규정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번에 개업공개사나 의뢰인의 숫자에 따라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 자, 우리 이제 여기서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가면 공동중개를 단타라고 그러고 단독중개 양타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자, 봅시다. 7번. 다음 중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 기억 보죠. 중개계약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누구와 누구 사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 이렇게 되죠.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고, 자, 다음에 니은에 중개계약을 서면화 또는 정형화할 경우 개업공개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줄일 수 있다. 자, 아까 서면화, 정형화, 유형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규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관주적 통제가 아니라 자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자주적 통제, 이게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통제가 자, 지금 현재 관주적 통제일까요? 자주적 통제일까요? 일단 관주적 통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절충적 통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주도도 있고요. 스스로 통제하는 것도. 근데 스스로 통제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공동중개계약은 신속 정확한 중개활동이 가능한 정보통신시대에 적합한 중개 형태이다. 예, 자, 그래서 공동중개계약은 주로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리얼번의 선량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심리성실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 인정되고 일반 중개 체결한 개업공개사 의무가 없다. 자, 상관주의, 심리성실 이거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모든 개업공개사 의무가 부여되는 거죠. 자, 그럼 상관주의 의무는 중개사법에 있어 없어요? 상관주의 의무는 중개사법에 없죠. 네, 이거는 판례상 나타나는 의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신의성실 의무는 중개사법에 있어 없어요? 네, 그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미음의 일반 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여 개업공개사의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기 쉽고 거래가격이 정상시가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예,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 단점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봅시다. 자, 9번 문제 볼까요? 중개계약의 유형 중에서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거래질서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중개계약은 뭐예요? 예, 이건 순가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면, 자, 중개를 접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개업 초기, 개업공개사는 개업식, 개업 축하연 등을 통해 리스팅할 수 있다. 이게 수집 방법에서요, 직접 수집 방법이었죠. 여러분들이 중개대상물 수집 방법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직접 수집 방법과 그 다음에 또 간접 수집 방법 이렇게 나눠지죠. 자, 직접 수집 방법은 개업공개사 발로 뛰어다니는 것을 직접 수집 방법이라고 그러고 간접 수집 방법은 제3자의 소개에 의해서 하는 것을 간접 수집 방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때 개업식, 개업 축하연 이런 것들은 뭐다? 직접 수집 방법에 해당되죠. 자, 리스팅 획득은 일반 상품의 구입, 진열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 된다. 리스팅이 뭐죠? 그건 리스팅이 아니라 리스트고요. 우리가 리스트 작성한다고 쭉 뽑은 거는, 그건 리스트라고 그래요. 리스팅은 뭐냐? 이거를, 중개계약이라고 그랬죠.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 왜 리스팅이 왜 중개계약을, 영어에서 했느냐? 바로 뭐냐면, 쭉 뽑은 걸 마찬가지. 그 개념 비슷해요. 왜냐면, 장부에다 이렇게 적죠? 적으면 어떻게 돼요? 리스트가 작성되죠? 그래서 리스팅이라고 해서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요즘이야 다 전선 처리되지만 옛날에 왜 이건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론인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다 장부에 이렇게 적잖아요. 순서대로. 그게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리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리스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네, 중개계약. 자,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리스팅 획득은 일반 상품의 구입, 진흥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다. 맞죠? 자, 영업의 출발점이다. 중개실무에 뭐라 그랬어요? 중개실무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아마 16회 기출문제일 거예요, 아마. 옛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공가, 공지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리스팅할 수 있다. 빈 집들 찾아가지고 이거 내가 팔아줄게, 전세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직접 수집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매수 의뢰 접수에서 권리 확인, 중개계약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자, 매수 의뢰 접수에서는 자, 권리 확인은요, 오히려 매수보다는 어디예요? 예, 매도가죠. 그래서 매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의뢰인과 순간중개를 체결하고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사 등 경우 금지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 있죠? 원래 이제 16개 기출문제에서는 순간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원래 기출문제를 제가, 얘기하면, 요 5번에 뭐라고 이제 표현됐냐면,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지 행위에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기출에서는 원래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순가중개계약의 경우 금지 행위에 위반될 수 있다. 예, 맞는 내용이죠? 그럼 순가중개계약은 금지 행위에 위반된다. 예, 그렇게 하면 틀리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구분해봤고, 자, 그럼 12번부터는 12, 13, 14는 뭐냐면,
중개계약서 작성법이에요. 90페이지를 보세요. 중개계약서 이거 가끔씩 확인설명서처럼 매년 문제 나오는 게 아닌데 가끔씩 중개계약서에 관련 90페이지 요약적 90페이지입니다. 가끔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서식 작성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지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두 가지 부분, 특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차이점 어디서 나타나요? 거의 똑같습니다. 의무사항, 각각의 권리 의무사항 있죠? 갑과 을의 권리 의무사항들 여기에 차이점만 있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 이건 일반 중개계약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없죠. 일반 중개계약 작성합니다. 이거 몇 년간 보관? 요것도 없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자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에 계약 부분 나오고요. 자, 을의 의무사항과 갑의 권리 의무 나오죠. 을은 누구예요? 을은 누구? 예, 개업, 공개서, 갑은요? 의뢰인이죠? 자, 개업, 공개서는요,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갑의 권리는, 갑은 권리와 의무가 다 있어요. 자, 을은 뭐만 있어요? 의무만 있죠? 자, 근데 갑은 뭐가 있어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에도 불구하고, 이거 밑줄 쳐서 꼭 기억해 놓으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 공개서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의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을이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하라. 이건 아예 의무로서 볼 수 있죠. 자, 그럼 유효기간 몇 년보다 며칠? 이렇게 이제 기재하도록 하죠. 그 유효기간은 어떻게 된다? 3개월 원칙으로 하되, 자, 이게 조문에는 없어도요, 서식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조문에는 뭐 특별한 약정 3개월로 하고 뭐 이런 내용 없는데 서식에는 있습니다. 자, 합의해서 별도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에 따른 대로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 몇 프로고 몇 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손해배상 책임, 자, 보수, 그 다음에 실비, 과다 손해했으면 뭐 하고요? 차액을 환급하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 소홀해서 재산상 피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손해액을 배상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고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거리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계약, 자, 두통 작성에서 당사자 간의 이익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죠. 서명 및 아니죠. 또는 그 다음에 또 한 통씩 보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주소, 성명, 생년월일.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있는데, 자, 여기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생년월일로, 옛날엔 주민등록번호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시켰어요. 생년월일로. 자, 서명 또는 요까지 구분해보고.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과 일반 중개계약은 뭐의 차이만 있다? 똑같습니다. 뭐만? 의무와 갑과 의뢰, 의무와 권리와 의무 있죠? 요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 의무, 이건 다 공부했던 거죠. 을 누구?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는, 자, 갑에게 계약체계로 2주일 이상 업무처리 사항 문서로 통지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물건 정보 공개하라 그랬죠. 계약체계로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다만 비공개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면 아니 된다라고 했었죠. 자, 보고 여러분들 특히 자, 거기 괄호 쳐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어떻게 하라? 체크하라. 이거 공개할까요 말까요? 체크를 해놔야죠. 자, 왜냐? 이걸 꼭 체크해놔야지만 됩니다. 왜 그래요? 자, 일단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어떤 경우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일단 만약에 이걸 체크 안 해놨어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서 썼습니다. 단속 들어오죠. 이거 몇 년간 보관? 그럼 전속중개계약서 턱 봤는데 물건 좀 공개한 거 자료 갖고 와봐라 했는데 공개한 게 없죠. 근데 뭐라 그래요? 개업공개에서 공개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근데 뭔가 근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꼭 공개 비공개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자, 갑의 권리 의무. 자, 그 다음 이거는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몇 개월? 3개월. 그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따른 대로 했죠? 유효기간 내에. 자,
다른 기업공사 의뢰해서 거래했습니다.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약금 줘야죠. 위약금 얼마?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 전액.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 소개해준 내용과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속계약 위반이죠. 마찬가지로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 지불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여러분들 알아둘 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은 기억처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0% 예,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한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했었죠. 소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자, 중개보수 50% 지불하는 건 아니다. 다 공부했던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보죠. 나머지 유효기간.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갑의 권리 의무에서 이제 뭡니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하라라는 의무도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유효기간, 그다음에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 그 외 내용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차이 나는 거? 갑과 을의 권리 의무 그것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뒷면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좀 구분해 놔야 돼요. 자, 뒷면에 보면 92페이지 요게 뒷면 하나밖에 안 해놨죠? 내용 똑같다 그랬죠? 일반과 전속이 뒷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해놨습니다. 자, 권리 전용 부분에 보면 매도, 임대 그 밖에 사항이 있고요. 자, 소유자 및 등기 명인 있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표시, 건축물과 토지, 자,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건축연도,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지구, 현재 용도까지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특히 밑줄 쳐놓으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있죠. 은행융자, 권리금, 재소공과금, 월 임대료 보증 관리비, 특히 권리금과 관리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좀 기억을 해놓으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거래미 규제, 그 다음에 중개거래 금액, 그 밖의 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취득용은요, 매수임차 거죠. 그래서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의 조건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봤으니까, 자, 이제 218페이지의 내용을 보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개사법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상의 기재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제 요약집 보지 말고 기본 실력으로 틀리더라도 기본 실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 지구 현재 용도 이거 있나요? 자, 있습니다. 개업공개 손해배상 책임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있죠? 그 다음에 중개거래가액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공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란이 서식화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자, 소유자 및 등기명인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자, 소유자 및 등기명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 유효기간 있고요. 건물 시설 상태, 방향에 관한 사항 있어요? 자, 요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은행유자 권리금 제세공과금 있죠?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있죠? 자, 다시 서식 한번 보세요. 이게 뒷면에 나오는 내용인데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2번에 공시지가는 토지에 공시지가 있겠죠? 만약에 있다면, 자, 거기 보세요. 토지란 보세요. 중개대상 표시란 있죠? 91페이지 뒷면 내용입니다. 거기 중개대상 표시 부분 있죠? 거기에 토지에 보면 소재지, 면적, 지역지구, 지목, 현재 용도 이렇게 있죠? 공시지가 없죠? 자, 13번에 보죠. 거기 보니까 건물의 시설 상태, 방향, 건물란에 있겠죠? 건물이니까. 자, 건물란에 보세요.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용도, 시설 상태, 방향 있어 없어요? 네,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12번과 13번에 그 답은요, 없는 것은 어디에는 있어요? 그렇죠. 확인설명서 서식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비교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양자 모두 중개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하나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자, 둘 다 똑같은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양자는 개업공개사 의뢰인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이거 뭐라 했어요? 내용이 똑같은데 뭐에서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네, 권리와 의무에서 차이가 난다 그랬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양자 모두 권리 취득용 기재사항 동일하죠? 권리 이전용도 기재사항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양자 모두 중개보수 실비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익 환급하여야 한다는 손해배상 책임 규정 두고 있다. 예, 있죠? 자, 양자 모두 중개보수 기재란 있다. 있습니다. 아, 요건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서식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보면, 기재란, 그 내용이 아니구나. 자, 어떤 중개보수 기재란 있죠? 몇 프로고 몇 원. 90페이지와 91페이지에. 자, 90페이지와 91페이지에 오니까 중개보수 기재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문제만 잠깐 낀 게 92페이지 보세요. 92페이지에 보면 또 하나 중개보수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 맨 밑에 첨부 서류하는 부분 있죠?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개보수 요율표에 대해서 그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하라 그랬죠? 이제 요율표를 기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별지로다가 첨부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돼요? 일반과 전속이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일반 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 중개계약 부분 넘어갔고, 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곧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1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2번 한번 보시죠.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조사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에 중개대상물 종류, 면적,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본을 통하여 조사한다. 사실관계죠. 사실관계는 뭘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하는 거죠. 사실관계는 대장.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유권, 저당권, 이거는요. 예, 등기, 상증명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건편상, 용절상은요. 다시 한번. 군조례라 그랬죠. 시도 조례하면 틀리다 그랬죠. 자, 왜 시군조례라고 제가 이거 이유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시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원주하고 옆에 횡성하고 건폐율을 똑같아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도로 하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군조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현장 확인 방법으로 조사한다. 예, 비선호시설이나 입지조건 현장 확인이고, 공법사 이용 전 거래 규제 기본적으로 뭘 통해서? 토지 이용 확인서를 통해서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것도 쉽죠? 이게 18회 기출문제네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이 아니다. 두 페이지가 한꺼번에 넘어갔네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을 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에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불일치하여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자, 지금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도면상의 경계가 소유권의 범위를 확장시켜준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되는 거? 거래 대상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당연히 판단해줘야죠. 현실 경계가 아닌 도면상의 경계대로. 경계, 여러분들 경계 같은 거 참 나중에 중개 주다 보면 분쟁 참 많이 일어나요. 이게 개업공개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은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번에 건물의 소재지가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상 증명서와 서로 다릅니다. 뭐가 기준? 대장이 우선이죠. 자, 사실관계는 뭐가 우선? 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의 지분이 토지대장과 등기상 증명서 서로 달라.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지분은 등기상 증명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대장상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이 서로 달라. 토지이용계획 관설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뭐가 기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자, 그 다음에 또 5번에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지적동산의 지목이 서로 달라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지목은요, 사실관계죠. 대장이 우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 개업공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몇 개인가? 자,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 또는 지적도의 대조동의 방법으로 매매국조원의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자, 지금 매수인이 측량까지 할 의무 없죠. 그러면 개업 공개서는 측량까지 할 의무 없죠. 그러면 경계가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경계, 보고원, 측량을 해봐라. 개업공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가 만약에 불분명하다면 일단은 경계, 보고원, 측량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되지, 개업공개에서 정확하게 측량을 갖다가 확인할 의무는 없어요. 자, 좀 뭐 측량까지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주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무허가 건물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 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된 효력이 없다. 예, 맞는 내용. 자, 이런 무허가 건물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대장이 아니고 시군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대장입니다. 그 무허가 건물을 어쨌든 관리하고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만든 대장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자,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등기부가 없습니다. 자, 건물 새로 져요. 원시취득이죠. 새로 졌어요.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됐습니다. 소유자 확인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유자 확인, 소유권에 관한 확인은 기본적으로 네, 등기부 갖고 하죠. 근데 소유자가 뭡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그럼 등기부가 없으면 소유자 확인을 도대체 뭘로 한다? 건물에 있어서는 건축물 대장 갖고 기본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를 기본적으로 소유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 아직까지 뭐가 없기 때문에? 네,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이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럼 무허가 건물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는 뭐냐? 소유권을 취득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로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적으로 만든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자로 추정될 효력도 없다 그랬죠. 자, 이제 추정되지도 않는다. 일단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토지의 면적 환산식은 제곱미터 나누기 0.392 평이다. 곱하기죠. 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실제 이거 기출문제예요. 아주 먼 옛날에 평자, 지금 평자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평자 만약에 계약서 썼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중개사법이 아닌 어느 법이라고 그랬어요? 계량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평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은 안 나와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무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해서 확정된다. 자, 소유권의 범위는 자, 경계입니다. 경계상 지적도상의 경계냐 아니면 현실 경계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지적도상의 경계가 소유권 확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 경계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상의 경계가 소유권의 범위로 확정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필지 토지가 그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 기록에만 불필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 효과가 발생될 수 없다. 자, 분할은요, 도면상에 일단 1차적으로 분할이 돼야죠. 그리고 나서 등기부가 분할해줘야 돼요. 분할도 하나의 사실관계입니다. 경계니까. 자, 근데 이게 도면상의 도면상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등기부상의 분할만 이루어졌다면 이거 효력이 있어 없어요? 네,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7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은 부동산의 권리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권리 분석을 행하는 궁극적 목적은 부동산의 하자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인 바 모든 부동산 거래는 권리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그냥 일반 상식으로 풀어도 되죠? 이제 당연히 자 하자 관계를 우리는 권리 분석의 이유가 뭐예요?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 밝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권리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면 되죠. 그다음에 이번에 하자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권리 분석에 의하여 하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명확히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은 중개대 선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뭐가 된다? 작성의 근거가 되고 당연히 확인 설명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4번에 권리 분석에 의하여 중개대 선물의 흠을 미리 발견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5번에 보면 물권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하게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은 등기부 조사 확인으로 충분하다. 자, 지금 등기는 공시력과 공신력 두 가지에서 뭐만 있죠?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은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공신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부에 있는 걸로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현장 확인을 통해서도 확인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부터는 뭐냐면 분묘 기지권. 자, 이제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 분묘 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 문제 거의 매년 중개실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묘 기지권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분묘 기지권은 팔관전 관습법상의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죠. 분묘 기지권 자체는 일단은 물권적 성질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원권에게 그 분묘의 기지권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자,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게 그게 세 가지가 있었죠.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허락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 설치, 요거죠.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해가지고 몇 년간, 20년간 평원 공인에 점유했다면 시효 취득된다 그랬죠. 근데 이 판례는 여러분들 조심할 것,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 취득 인정된다 된다? 안 된다.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 설치했다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특별한 약정 없이 양도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그랬죠. 자, 3번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더라도 분묘를 수봉사는 한 계속된다. 자, 여러분들 분묘기지권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요. 존속기간에 8년.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은 어떻게 돼요? 자, 판례상. 분묘기지권 판례상 분묘기지권 존속기간. 기간이 없다 그랬죠? 수호하고 봉제사는 기간이라 그랬죠?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판례를 보면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니라는, 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약정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 약정이 우선이죠. 그럼 약정대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땅 주인한테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다가 분묘를 60년간 쓸게, 아니면 30년간 쓸게, 약정을 하죠. 그럼 30년간 쓸게. 그러면 30년 동안만 분묘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부중 일반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되었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망한 다른 일방이 합장을 위하여 쌍분 단분 형태 분묘 설치하는 거 허용 안 된다. 자, 시효 취득합니다. 지뢰지급 의무 없다. 10번 문제. 묘지를 사용할 토지 구입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분묘기지권은 여러분 민법에서 아마 잘 배웠기 때문에 어지간한 내용들은 아마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자, 신설 권능이나 이장할 권능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평장, 암장 인정 안 된다. 자, 분묘기지권은 수호, 봉제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에 공지까지 미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묘지 면적은요, 분묘 기지 면적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묘 기지권으로서의 면적은 어디까지 포함시킨다? 주위에 공지까지 포함시킨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총유물인 임야에 대한 분묘 설치 행위의 성질은 처분 행위이므로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한다. 자, 4번 맞는 내용이죠. 자, 이거는 어떤 판에서 나온 거예요? 종중 임야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종중 임야에. 그 종중에 있는 종원이 종중이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했죠. 자, 이거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종중 임야에 종원이 허락 없이 분묘 설치했다면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 이것도 처분 행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뭘 거쳐야 된다? 사원청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사원청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했죠. 그래서 무효가 된다. 라고 해서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그 판례입니다. 자, 장래묘소 가묘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묘기지권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이다.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죠. 그래서 판례상 뭐라고 나와요?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근데 왜 원칙적으로라는 개념이 나왔을까요? 자주점유인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자, 내 땅이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땅이라고 산 데다가 분묘를 설치했는데 어느 갑자기 그 분묘 설치한 지역이 어떻게 돼요? 경계를 잘못 확인해가지고 산 거죠. 남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그 분묘 설치한 거, 요거는 자주점유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타인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 취득한다. 즉시가 아니고 20년. 자, 자신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한 후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분묘 이장 등의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 취득하지요.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기지 자체 한정된다. 자, 여기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면적은 분묘기지 자체 한정되죠. 그런데 분묘기지권으로서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단 이 주위 공지가 전제 조건이 있었죠. 무슨 조건이에요? 수호 봉제사의 조건이죠. 그래서 수호 봉제사는 범위 내에서 했죠. 그래서 제가 아마 판례 이런 거 얘기했을걸요. 자, 석축에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라는 판례도 있었죠. 이게 석축까지 미친다는 판례도 있고 안 미친다는 판례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는 사성과 관련된 부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사성 분묘기지권 반드시 미치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판례 보면. 그러니까 사성까지를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반드시 미치는 건 아니다 라고는 판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어떤 조건? 그 사성이 수호봉제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이제 구분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가 사설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일시적 멸실이라면 일단은 쉽게 복구할 수 있죠. 그러면 존속한다. 이번에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사 등의 법률 시행 이후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설치 기간이 제한받는다. 자,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제한 받죠. 자, 장사 등의 법률 시행 후 이랬죠. 승낙을 얻어 분묘 설치한 경우 승낙을 안 받으면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요. 승낙을 안 받으면 아예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두 가지에서 장사법 시행 지금 기존 판례가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적용 안 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분묘기지권 아까 얘기했던 분묘기지권이 뭐예요? 시효 취득하는 거 20년간 평균이겠죠. 이제는 타인 소유토지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하면 인정 안 되죠. 또 하나가 뭐냐면 분묘 설치 기간이에요. 존속 기간. 뭡니까
판례에서는 존속기간은 기간이 없죠. 수호 봉제사는 기간 동안이죠. 자, 그런데 장사법에서는 어떻게 된다? 장사법에서는 자, 몇 년간? 30년. 몇 회 연장가는? 몇 년으로? 네, 30년 1회 연장.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등의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부면은 이제는 뭡니까? 분묘 기지권에 대한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게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한받는다. 그걸 맞는 내용이고, 저 4번에 분묘기지권이 시효초득되는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분묘기지권에 있어서의 수호관리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있다? 종손에게 있다 그랬죠. 자, 종손에게 분묘기지권의 수호관리권이 없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왜 이런 판례가 왜 나왔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나왔다 그랬죠? 보상비를 누가 받느냐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판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일단 분묘기지권에 대한 수호관리권자는 종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OX. 자, 다시 한번.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종손에게 있다 그랬죠? 그럼 종손에게 있다. 그런데 종손이 지금 어떻게 돼요? 분묘를 관리할 수 있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누구에게 기속된다? 종손에게 기속되죠.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한테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사망자 연고자죠. 여기서 주어는 사망자 연고자입니다. 이 연고자는 꼭 직계가족이 아니죠. 그러면 친인척도 다 연고자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데도 연고자는 분묘기준을 주장할 수 있다. 예, 틀리다는 얘기죠. 자, 다만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종손이 분묘를 수호관리권이 있는데 다만 종중이 이전부터 계속 종손이 아닌 종중입니다. 종중이 이전부터 계속 분묘기지권을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이때는 분묘기지권은 누구에게 기속된다? 예, 종중에게 기속된다. 이런 거 한번 들어봤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5번에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자, 분묘기지권 권리 포기합니다. 그때 의사 표시 외에 점유까지 포기해 파가 되면 된다. 그건 아니죠? 자, 의사만 표시하면 포기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장사법 부분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